세계보건기구가 하루 물 권장량을 1.5리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불시입니다. 헛소리. 1.5리터 기준이면 소금이 12.5g 혹은 최소 10g 이상은 되어야지 염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은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해놓고 소금은 5g밖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 혈중 농도, 혈중 염도는 누가 맞춥니까? 누가 맞춰줍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을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짠맛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김은숙 선생님, 장진기 선생님 두 분 부부시라고 알고 있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은숙 선생님 인터뷰를 해갖고 여기 제가 채널에 올렸는데 이게 하루 전에 올린 건데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내용이 좋으면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25년간 하루도 안 빼고 권장량 3배 이상 먹으면 생기는 몸의 엄청난 변화. 그리고 짠맛의 힘 저자가 노산 50 가까이 되셔서 노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시고 또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보내셨다는 내용도 있고요. 하니까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며느리를 보신 분들이라든가 보실 분들 많으니까 요거 내용을 갖다가 또 공개해도 소중한 2세, 3세를 잉태하는데 도움되시겠죠? 자, 이제 서로는 길면 뭐다? 혼난다. 오늘 그 1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소금의 짠맛이 건강에 해롭다는 논리가 서구 제약회사의 농관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마당에도 아직도 사람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여전히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으론 천일염 만병통치론이 판을 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제 제대로 된 정보에 기반을 둔 소금의 정도를 찾아야 할 때이다. 여기 이 책에 소금의 정도가 있다. 문화평론가 또 명리학자인 강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책 내용이 좋습니다. 플라세보 효과 못지않게 노세보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플라세보 효과의 반대입니다. 노세보 효과는. 노세보는 위약 효과로 알려진 플라세보 효과와 반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물약이라든가 비타민제만으로도 증세가 호전되는 플라세보 효과와 달리 질병 진단만 받고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입니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게 몸에 좋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맨날 혼났습니다. 짜게 먹어서.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지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덜컥 집어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혀졌는데도 말이죠. 아직도 소금이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성인병, 생활습관병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은이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책에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리고 또한 소금의 긍정적인 효과와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김은숙, 장진기 선생님이시고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우리 두 부부께서는 서울대 졸업 후에 27년 동안 건강자립 멘토 및 자연 섭세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마운 TV에서 보시면 되고요. 두 분에서 굉장히 또 화기애애하게 지내시겠죠. 그러니까 늦둥이도 넣으셨겠죠. 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모든 분들께 건강을 전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는 말 옛날에 있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적당하게 먹는 게 최고죠.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면서 온갖 소화액과 호르몬, 진액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혈액의 원료, 체액의 주 성분이 됩니다. 또한 섭취한 음식물을 모두 녹여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을 실어 나르면서 순환시키죠. 땀으로 체온 조절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내고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도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지만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해집니다. 아니,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넘긴다고 또 하더라도 소변만 마려울 뿐 몸이 수분을 머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체액의 염도가 일정해야 전해질이 제 역할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들어온 물은 체액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만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도 같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0.9%.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은 물을 보유할 수 없을 때 설사나 구토,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설사해가지고 혹은 구토가 할 때 그때 그냥 물만 마시면 더 빼내죠. 네, 농도가 적어서 이미 물을 빼내는 건데 몸에서 그냥 물만 마시면 더 빼니까 그때 소금을 타서 드시면 자발적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생활의 지혜입니다. 소금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소금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이 건강 상식처럼 알려져 있었죠.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 역시 섭취 권장량만큼 꼭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요.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도 의식적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물 권장량을 1.5리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불시시입니다. 헛소리. 1.5리터 기준이면 소금이 12.5g 혹은 최소 10g 이상은 되어야지 염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은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해놓고 소금은 5g밖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 혈중 농도, 혈중 염도는 누가 맞춥니까? 누가 맞춰줍니까? 그렇죠?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혈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수분을 또 소변으로 더 배출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커피, 녹차 이런 거 이뇨작용 있는 것도 많이 마셔도 더 심해지죠. 이뇨작용이.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셨는데 만성 탈수 상태가 일어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소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이나 우리 운동으로 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정말 위험하죠. 입안이 마른다고 맹물을 마시면 금방 입이 더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져서 침을 바르면 입술만 트게 되죠.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하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땡볕에 나가서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쇼크가 오고 또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실신하고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거 실제로 2002년도 있었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요. 저나트륨 혈중으로 사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가지고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잡기라는 엽기적인 대회, 이런 거 많죠. 뭐 소시지 몇 개 먹는데 뭐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 여성분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된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바로 쓰러져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또 수독증, 저나트륨 혈증을 불러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체액 속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근육경련이나 발작, 또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 땡기지도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또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는 거죠.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다 위험합니다. 같이 드셔야죠. 같이. 그죠?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라라는 건데요.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땡기고 또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도 않고 과일도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일은 안 먹히는데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체액과 혈액을 가지고 그것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일,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조금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소금을 먹으면 물을 찾게 되죠. 거들떠보지도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또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한다. 이것부터 벌써 말이 안 되는 패러독스죠.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요. 소금을 잘 챙겨 나가서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됩니다. 우리가 0.9%가 우리 몸의 염분 농도인데 뭐 1% 정도 드시더라도 평소에 딴 거는 짜게 안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정도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 이렇게 2티스푼 정도라고 딱 아예 못 박으셨어요. 이러면 1% 농도가 됩니다. 이 농도는 자신에게 자꾸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고요.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도 뭘 드셨는지에 따라서 중간에 뭘 드셨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개인별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적당량 꼭 찾으셔야 됩니다. 물과 소금이 혈액 순환을 시킬 수는 있지만 혈액 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또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균형이 또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과 소금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혈액이 묽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이 미네랄, 여기서 미네랄이 중요하죠.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미네랄을 우리가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죠. 이 체액의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가 운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섭취도 중요하죠. 이때 다른 영양분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음식물 가운데서 곡물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좋은 원료입니다. 다음 또 볼까요? 우리가 또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해주십니다. 여기 한번 답을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먹을거리를 구하는 데 썼던 조상들과는 달리 현대인은 영양 과잉, 과식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쓰는 일은 줄어든 반면에 먹는 것에 비해서 빼내고 비워내는 힘이 약해졌죠. 게다가 황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은 성인병의 원흉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금뿐만 아니라 귀했던 설탕과 또 특별한 날에만 썼던 기름도 흔해졌죠. 고기와 생선, 계란, 우유 등 유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제철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과일과 채소도 사시사철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소금만 흔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과잉입니다. 이거 제가 하면 일화죠. 한번 딴 얘기하면 혼나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다들 아시잖아요. 바나나가 너무 귀했죠. 바나나 하나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형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엄마가 저 형이 이제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릴 때나 심하게 감기도 그냥 감기 걸리면 안 사주죠. 심하게 감기 걸릴 때만 바나나를 사주시는데 저 형이 심하게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그 엄마가 바나나 하나를 딱 사갖고 형을 딱 주더라고요. 저는 반 통도 안 주고. 그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건 알았어요. 이 감기가 바이러스성이다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형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형이 그 땀 흘리고 잔 비계 있잖아요. 베개에다가 내가 코를 막 문지른 거예요. 나도 감기 오르면 엄마가 바나나 사주겠지 싶어가지고. 참 명특했죠. 그때 참 뭘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로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독감이. 그래갖고 엄마가 엄마 나도 바나나 사줘 그래갖고 바나나를 먹었는데 독감에 걸려서 먹은 바나나는요 무맛보다 더 맛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독감에 걸려서 입맛이 없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사람이 잔깨 부리면 큰일 나는구나. 먹고 싶었던 바나나를 먹었는데 감기 걸려갖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귀한 음식이 지금 흔해져갖고 마트에서 뭐 어떨 때는 500원도 하고 그죠? 1000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나나. 추억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질과 체질상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덜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음식의 간을 짭짤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소금기를 채울 수 없어서 소금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병들 가지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관절염처럼 각종 염증에 시달리시는 분, 또 몸에 종양 같은 덩어리가 있는 분, 또 체질적, 기질적으로 잘 굳고 뭉치는 분, 또 몸이 냉하고 열이 잘 뜨는 사람, 또 그리고 두뇌 활동이 많으신 분,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많은 분, 커피나 에너지 음료, 처방약 복용 등 카페인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식사 외에 별도로 깨끗한 소금과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여기는 한 분은 걸립니다. 그죠? 하나는. 또 체질적으로 심장 기운은 강한 반면 신장 기운이 약해서 물을 채워도 저수지의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사람도 또 식사 외에 소금을 별도로 드셔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느긋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불가피하게 과식할 수밖에 없죠. 과식은 안 하고 염분을 좀 채워야 되겠죠. 염분과 수분 부족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효소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물을 많이 먹게 되어서 몸이 붓고 순환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분을 섭취하려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염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사람, 또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일정 기간 소금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힘이 약해져 있죠. 미세하게 분해하여 흡수하고 대사 활동에 생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지만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면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음식 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
고온에서 불순물을 뺀 용융소금이나 질 좋은 죽염,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이 좋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들 소금은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빠르고 또 먹는 양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체질이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또 소금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소금들을 또 찾아주시니까요. 그거는 본인의 뭐 취향이라든가 또 의학적인 상식 또 그리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금이면 다 좋죠. 물론 좀 어느 거든지 다 깨끗한 소금이어야 되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자, 소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 15에서 20g 정도 또 그 이상 먹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염증이 심하신 경우죠. 생수나 증류수 등 물과 함께 먹어도 괜찮고 보리차, 감잎차, 우엉차 등 차와 함께 드셔도 좋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나 매실즙, 요구르트 등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과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나트륨이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소금물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에는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 또 부드러운 음식에 발효가 잘 된 조선 간장이나 깨끗한 용융소금을 넣어서 드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술 직후 또 체력이 떨어졌거나 후유증으로 식사하기 힘든 사람은 간장차나 된장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제 댓글 보니까 된장차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되니까요. 또 농도는 스스로 알아서 맞춰서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드셨는데 좀 짜다 싶으면 한 티스푼 넣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싶으면 3티스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핵심 및 결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첫 번째,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키지만 소금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둘째,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통념은 서구 제약회사의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고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면 저염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걸러들이시고요. 네. 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우리 박주영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3% 정도, 인구의 3% 정도가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3%면 작은 숫자 아닙니다. 100명 중에 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할 거면 27만이지만 계산하기 편해서 30만이라고 치면 3, 3은 900명 정도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천일염 만병통치론이 판을 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는 정확한 소금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셋째, 두려움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금은 해롭다라는 부정적인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실제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보의 반대 개념이 노세보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죠? 우리 몸의 체액은 적절한 염도 0.9%를 유지해야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많이 마시면 체액 농도가 희석되어서 오히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금과 물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물도 자연스럽게 당기고 몸도 수분을 제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하거나 땀을 흘릴 때는 소금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물만 마시면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의식 혼미나 심장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비염, 아토피, 관절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몸이 냉하고 뭉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식사 외에도 꼭 깨끗한 소금 별도로 충분히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소금과 물 외에도 기본적인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미네랄이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다른 미네랄이 부족하면 또 체계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장기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번째, 소금 섭취량은요, 개인별로 다릅니다. 하루 섭취량은 활동량, 날씨, 체질, 또 그 중간중간에 뭘 드셨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루 좀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15g에서 20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어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소금은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용융소금이라든가 질 좋은 죽염이라든가 깨끗한 간수가 많이 빠진 천일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결론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과 물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소금과 물의 균형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물도 제 역할을 하고 물이 있어야 또 소금이 제 역할을 하겠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몇 배요?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저염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셋,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죠. 의학 잡지. 최신호에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어디서요? 란셋지에서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이나 건강정보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짠맛의 힘 2부입니다. 지은이는 김은숙, 장진기 선생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 좋아요. 1편도 사랑해 주셔서 2편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소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해독과 제독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독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화시키는 것이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단맛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여기저기 막히고 굳고 딱딱해진다. 단맛이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라 과했기 때문이다. 단맛이나 설탕 하나만 떼어놓고 혈액의 점성을 높인다면서 나쁘다고 공격할 일이 아니다. 지나친 단맛을 중화시키려면 짠맛이나 신맛으로 견제해주면 된다. 또 짠맛이 지나치면 단맛이나 쓴맛으로 상쇄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단짠 하나요? 쓴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부드러워진다. 네, 요즘 요거 많이 드시죠? 저희 채널에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매운맛이 지나치면 쓴맛이나 신맛으로 다스린다. 견제해주며 균형을 잡는 것이다. 매운 떡볶이나 라면에는 매운 김치보다는 새콤한 단무지가 어울린다. 이는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이기도 하다. 오행의 기운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리 지나친 맛이라 해도 그것을 보완해줄 다른 맛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맛은 다른 맛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양을 쓰느냐에 따라 또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역동적으로 자연은 그렇게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며 돌아가고 있다. 어떤 음식의 특정 성분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쪼개고 분석해 나오는 정보들은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관점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불안해하며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다. 현실은 통제된 실험실의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생명은 놀랍도록 맛의 균형,
또 에너지의 균형을 스스로 맞춰간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단편적인 지식의 잣대로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는 양이다. 네, 정말 실감하는 말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나눠지고 일부러 이원법적으로 나눠갖고 할 필요 없이 문제는 양인 겁니다. 양, 그죠?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음식은 없다. 더 먹느냐, 덜 먹느냐,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얼마나 먹어야 할지 전문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준이 있다. 또 있어야 하죠. 짠맛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필요한 양이 있다. 몸은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그만 먹으려고 숟가락을 놓거나 물을 먹어서 중화시키도록 만들어져 있다. 최첨단 장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부터 인류는 알아서 먹어왔다. 네, AI가 없을 때부터 알아서 먹어왔습니다. AI한테 물어볼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시각과 후각, 미각 등의 감각은 배워서 익힌 것이 아니다. 감각은 지식 이전에 생존에 필요한 원초적 본능이다. 특별한 사람만 지닌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타고난 센서다. 감각기관은 눈, 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각은 몸속 내장기관, 세포 하나하나, 뇌 모두에 연결되어 함께 반응한다. 내장의 피부 점막의 면적은 400제곱미터로 테니스 코트보다 넓다. 입으로 맛보면서 단순히 혀에서만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혀가 느끼지만 뇌가 컨트롤하고 또 60조 개가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동시에 반응한다.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신경이 그것으로 쏠린다. 그렇죠. 손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혔는데 그게 되게 쏠리고 아프죠. 실제로. 그죠. 신경 너무 쓰이고 그거 못 빼면 미칠 것 같고. 그죠. 우리 몸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아무리 복잡한 최첨단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소우주다. 몸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소금과의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해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네, 우리 김은숙 작가님께서 짠맛의 힘이라는 책이 또 히트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전엔 소금이 죄악처럼 느껴지니까 보도를 못했거나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련이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미국 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키 규조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의사와 영양학자, 건강 칼럼니스트 가운데서도 저염식 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블로그나 책을 통해서 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와 한의사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죠. 해외 여러 매체와 연구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저염식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연구원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량 5.8g 미만이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IOM 전문위원회는 염분 섭취와 건강 문제에 대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고들을 검토한 뒤 염분 섭취량 측정법에 한계가 있었으며 증례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소금 섭취를 3.7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심장협회의 권장안도 부정해서 논란이 일었었다. 여기에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저염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셋,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죠. 의학 잡지 최신호에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어디서요? 란셋지에서요. 논문 저자인 앤드류 멘테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는 건강이 좋아지느냐의 여부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이죠, 그죠? 고혈압이 질병의 위험 인자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제 채널에 박주영 작가님도 나오셔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고혈압이 체중 증가하고 비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혈압을 낮추려면 체중 증가하고 비만을 없애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고혈압에 소금이 원인이라면 소금 안 먹으면 되나요? 안 먹으면 고혈압이 없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체중 증가, 비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중을 빼고 비만한 몸을 빼면은 살을 빼면은 고혈압이 다시 낮아지죠. 그런데 소금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소금 때문에 생긴 문제면 소금을 안 먹으면 되는데 소금을 안 먹는다고 저염식을 한다고 혈압이 낮춰지나요? 지금 안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애매한 소금 가지고 이때까지 두드려 팬 거죠. 자, 다음 챕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모든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도 입증된 바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견해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혈압이 있습니다. 정상 혈압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인위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경우를 비정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합병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시보 효과죠. 노시보, 플라시보의 반대. 이것도 참 웃긴 거죠. 그죠? 고혈압과 소금 섭취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죠.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몇 배요?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고혈압 환자분들께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4배가 높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자꾸 딴소리 밖으로 하는 거죠.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서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이게 중성지방이죠, 레닌 등의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질 수치의 증가, 혈액의 오염,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책 또 보실까요?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피와 땀, 눈물의 짠맛.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짭니다. 분비물뿐만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죠.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도 조직과 조직, 그리고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입니다. 논란의 여지 전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또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합니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죠.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또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순환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그죠? 예.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먹어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사로 꼽아버리죠.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또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았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이 생리식염액 소금물이죠.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로지 염화나트륨 용액입니다. 거기다 몇 개 아주 소수의 미네랄이 조금 들어있죠.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에서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입니다. 그래서 0.9%가 되는 거죠. 생리식염 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농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지죠. 용도에 맞춰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서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입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C 들어가면 가격이 몇 배가 되는 거죠.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죠.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 되어서 피가 잘 통하고 기운, 즉 기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서라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서 생기를 되찾는 것이죠.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시죠. 그죠?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합니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 자극 전달이 되지 않죠.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에 전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진다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서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죠.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림, 근육경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또 뇌활동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하품이 나고 구취가 나고 꼬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방금 열거해드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네요.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죠.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가요? 병원인 셈입니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 주는 거죠. 자, 다음 챕터입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멀쩡한 것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병원을 찾아서 검진과 진료를 받아갖고 약도 많이 타셨겠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는 거죠. 부위별로 가야 할 병원이 다르다 보니까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 건데 이런 병원들을 계속 돌아다녀봤자 낫질 않죠. 처방해주는 약은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증세만 악화시키지 않을 뿐, 좀 증세만 호전시킬 뿐 뿌리를 뽑지 못하는 거죠. 비염에 피부염이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이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서 모세기관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베체트병 등 신종 질병들, 또 이거 대부분 또 자가면역 질환이 있죠.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 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건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성 염증은 치매까지 일으킨다고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 다음 챕터입니다.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독, 부패 방지 역할을 한다. 소금의 염자는 불화자가 2개죠.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그쪽으로 긴급하게 혈액을 보낸다. 혈장과 백혈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처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플로메이션이죠. 불을 의미하는 라틴어 플라마, 즉 불꽃 속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불꽃을 끄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화기가 성하면 수기로 수국화해야 한다. 물로 불을 다스리듯 계속해서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염증이 사라진다.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몸에 수기운이 충분하다면 불이 나도 금방 진화되지만 수기가 모자라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평소 수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 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기가 부족해서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린다. 혈중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진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모기한테 물려도 상처가 덧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 비염, 중이염, 결막염, 피부염, 위염, 인후염 등 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생긴다. 온갖 병명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로 처방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챕터입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고 하거나 독충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소금의 여러 효능을 설명하면서 소금을 끓여 창추를 씻으면 종독을 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본초 강목에는 도끼를 죽이며 온갖 상처에 살이 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도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발라주거나 다치면 된장을 발라주는 등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 왔죠. 최근에는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셀 메타볼리즘에서 2015년 5월호네요. 여기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상처가 난 부위에 소금이 막 축적되는군요.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금이 큰 역할을 하네요, 그죠?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대단한 연구네요, 그죠? 다음입니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 조개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진짜 이거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그죠?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어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고 합니다. 또 잇몸이나 치아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됩니다. 잇몸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좀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많이 요새 소금 양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소금으로만 양치를 하지는 않고 그 MQ 눈소금 싹 찍어가지고 치약을 먼저 올린 다음에 거기다 살짝 치약으로 찍으면 묻잖아요, 치약에. 그렇게 하고 닦는데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 술도 끊어가지고 염증도 생길 이가 없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 우리 연꽃 선생님께서 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술 꼭 끊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힘들긴 한데, 근데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여담이긴 한데, 옛날에는 술 먹을 때는요,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너다섯 시 되면은 전날에 있었던 그 숙취가 없어지면서 또 몸이 근질근질 하죠. 술 한잔 하려고 어떤 핑계라도 대려고 하고 막 사람들 전화 찾아보고 하는데, 이제 술을 끊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게 또 사람이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술 먹을 때는 별거 아닌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 정도면 술 안 먹어도 되는데 괜히 술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 스트레스를 좀 증폭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1에서 10이면 한 7 정도 돼야지 내가 기분 나빠서 혹은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3, 4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그걸 증폭시켜갖고 7 이상으로 만들어갖고 술을 먹으려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이 정도 뭐 스트레스면 나 오늘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런 그 심적인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프로이드, 칼 구스타브 융 이런 그 심리학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해서 그쪽에서는 문외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술을 딱 끊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안 받고. 어차피 스트레스 받아봤자 내가 술 먹을 거 아닌데 뭐하러 스트레스를 증폭시킵니까? 스트레스를 증폭시켜갖고 술 먹을 당위성을 찾지 않으니까 저녁 때는 그냥 맛있는 거 저녁이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술 드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몸이 근질근질하죠. 이거 술 오늘 뭐 먹을까 입에 막 돌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제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런 또 사설이 길면 뭐다 혼난다. 술 끊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드름,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는 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걸린다. 사람의 몸도 간간하게 재우셔야 됩니다. 소금으로 염장하면 잡균이 생기지 않아서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김장을 하고 젓갈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이 필요했었죠. 인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소금으로 염장한 식량이 있어서 가능했다.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전염병이 성행하는 지역을 지날 때, 또 시체를 염하거나 만질 때 소금으로 손발을 씻고 이를 닦고 몸을 씻게 하고 소금물을 마시게 하여 부종을 방지하고자 했다. 소금이 가진 살균력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풍습이었다. 저도 실제로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상갓집 다녀오면 문 밖에서 꼭 전화하라고 문에 딱 문 밖에서 소금 이렇게 딱 뿌리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늘지고 습하고 불결한 곳, 하수구 주변, 쓰레기장 등에 소금을 뿌리면 파리나 모기의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벌에 쏘이거나 진해에 물렸을 때도 된장이나 소금물을 환부에 발라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에 이상이 생기면 뿌리를 살피듯이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이상 증상의 뿌리부터 다스려야 한다. 우리 몸은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간이나 신장에서 미처 해독할 수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런 찌꺼기가 피부 염증 형태로 나타나고 잇몸이나 눈, 혀, 코 등의 감각기관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처럼 짜서 밖으로 배출할 힘이 없을 때는 내부 어딘가에 노폐물을 쌓아둔다. 그러면 위염, 대장염처럼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굳어버려서 덩어리나 종양이 되기도 한다. 눈과 코, 입, 치아, 피부처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의 염증부터 뼈와 힘줄, 장기까지 염증을 달고 사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 모닥 뿌리면 양동이 하나로도 쉽게 끌 수 있지만 집에 불이 나고 산과 들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몇 대씩 오고 헬기가 동원되어도 몇 시간,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이 탔었죠. 정말 이거 엄청난 피해죠. 염증도, 만성염증도 그렇다는 거죠. 염증의 심각성에 따라서 필요한 소금과 물의 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식사 외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라면 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군요.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모든 염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장기나 부위에 따라 추가해준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게 병원이 나면 안 먹히죠. 짜다가 느껴지고, 그죠. 참 인체가 신기한 겁니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콧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직접 먹어서 몸속으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함께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서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저 그래서 요즘은 갖고 다니는 거는 앵큐 num소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녹차랑 타 먹고 뭐 저녁에 이제 뭐 우리 집은 이제 모든 걸 간을 갖다가 다 그 앵큐 num소금을 하는데 갖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는 예전에 그 제가 인상가 김윤수 회장님 인터뷰 때 그 선물로 받았던 소금 중에 알갱이 소금이 있어요. 알갱이 소금인데 그걸 먹어봤더니 좋아서 저도 또 그것도 사 먹습니다. 그것도 사 먹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그냥 혀 밑에다가 톡 떨어뜨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 먹어요. 그냥.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기분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소금에 대해서 저도 인터뷰를 작년에 하고 나서부터 소금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라고 알면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찝찝했어요. 찝찝했는데 요즘엔 짭조름 하다가 요즘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씩 딱 집어넣으면 또 식욕도 좋아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짭조름한 맛만 있으니까 뭐 식욕도 좀 좋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는 그 고체로 된 거, 좀 알갱이가 큰 거, 그거 있어요. 그런 것도 뭐 꼭 인상 죽염이 아니더라도 뭐 용융 소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갖고 다니시면서 혀 밑에다가 심심할 때, 생각이 날 때 뭐가 땡길 때 딱 넣으면은 입맛도 딱 사라지고 좋더라고요. 예.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감기와 소금 활용법입니다. 감기는 우리는 뭐 달고 사니까 여름에도 감기 걸리죠. 자, 첫 번째는 목감기, 소양감기라고 하셨네요. 소금과 함께 새콤한 음료인 오미자, 유자차, 레몬차, 모과차, 오렌지 주스를 드시라고 합니다. 요구르트를 뜨겁게 데운 뒤 식초를 약간 타서 마시기도 해도 좋다고 하네요. 목도리, 스카프 등으로 목을 보호하면 좋겠죠. 또 코감기, 이건 양명감기라고 하네요. 소금과 함께 설탕이나 꿀을 넣은 달달한 생강차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코감기에는요. 코감기에는 매운맛도 또 필요하다고 하네요. 고춧가루를 넣은 얼큰하고 칼칼한 콩나물국이 좋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따뜻하고 습도가 적당한 공기를 몸속으로 넣어주면 좋다고 하고요. 몸살 감기, 태양 감기라고 하네요. 소금과 함께 커피 또는 된장국, 조선 간장차, 미역국을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체온이 떨어지면 염증에 취약해지니까 면역력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어떤 감기든 공통적으로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땀을 내주어 냉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땀이 나면 땀구멍이 열린 상태이므로 다시 냉기가 들지 않도록 땀을 잘 닦아주고 젖은 옷은 갈아입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류머티즘, 이게 관절염증이라는 거죠.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출산 전후에 냉기가 들거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 등의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땅과 같은 상태여서 물을 부어도 겉돌기만 한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고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금차 형태로 따뜻하게 드시고요. 곡식 주머니 또 찜질팩 등으로 배를 데우고 족탕과 각탕으로 굳은 몸을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몸을 데워주고 따뜻한 국물 형태로 소금을 섭취하며 체온을 높여야 한다고 하네요.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세포가 소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염증이 점차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염증이 심한 사람은 식사만으로 필요한 소금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따로 소금 섭취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급성 염증기에는 소금 섭취를 평소보다 늘리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서 염증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죠?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모든 것은 양의 문제다라는 거. 그렇죠? 음식이나 맛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하게 드시거나 부족하게 드실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모두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이런 걸 골고루 드셔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소금은 몸의 필수 요소다라고 하셨습니다. 혈액, 땀, 눈물 모두 짠맛을 가지고 있고 신경 전달, 근육 수축, 혈액 순환, 체온 유지에도 필수적이고 생리식염수 역시 0.9%로 병원 응급처치의 기본으로 쓰이는 그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속된 말로 소금물 이빨 쓰면서 우리한테는 소금 적게 먹으라고 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누가 봐도. 자, 세 번째입니다. 저염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과도한 저염식은 심혈관계, 위염, 당뇨, 비만, 조기 사망률 증가를 부른다고 하죠.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저염 정책의 문제를 경고하는 연구와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소금 부족은 염증과 면역 저하를 부른다라는 거였고요. 책 염도가 낮으면 세균 활동이 강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고요. 백혈구 기능 저하, 상처 치유 지연, 각종 만성 염증과 연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소금은 천연 소염제다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세균 변식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며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고요. 인체도 상처 부위에 소금을 모아서 자연치유를 돕는다고 아까 위에서 배우셨죠. 여섯 번째, 염증이 심할수록 물과 소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 식사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별도로 소금을 추가 섭취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고요. 따뜻한 물과 소금 섭취로 체온을 높여야 염증 회복이 빨라진다고 하셨어요. 자, 일곱 번째, 감기에도 소금이 필요하죠. 목감기, 코감기, 몸살감기 모두 소금 섭취와 따뜻한 보온이 회복을 돕는다고 하셨어요. 맹물보다는 간간한 소금물로 마시고 땀을 내야지 회복이 빠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류머티즘 등 관절염 관리에도 소금과 체온 유지가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관절염은 냉기와 염증에서 시작되니까 소금과 따뜻한 환경으로 회복을 돕는다고 하셨고요. 찜질, 족탕, 소금차 등을 통해서 몸을 데워야 소금이 제대로 흡수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딱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맛이든 짠맛이든 문제는 과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단맛 자체가 나쁘거나 짠맛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과하거나 항상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전 젊었을 땐 너무 과하게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저염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염증, 감기, 관절염 등 정말 다양한 질환 예방과 회복에 소금과 체온 유지가 핵심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청각과 귀는 신장과 관련된 감각기관으로 보는데 그 모양도 신장의 축소판이다. 이명치료를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시도해봐도 효과가 없었다고 한 사람들은 염분과 수분 섭취로 신장 기능을 살리고 수화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증상이 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소금을 먹고 건강을 찾은 사람은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정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하는 것이다.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서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땡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드시라. 이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이나 건강정보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짠맛의 힘 3부입니다. 진행은 김은숙, 장진기 선생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오늘도 서론 길면 안 되죠? 혼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귀에 이상이 온다라는 챕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각기관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과 밀접한 감각기관인 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오행에서 수기인 신장과 관련이 있다. 신장의 문제라고 해도 현대의학에서 진단받는 병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 신장이 지닌 힘, 신장의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지 조직 이상이나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과 소금의 수기를 보충해주면 귀의 뿌리격인 신장이 튼튼해지면서 관련된 증상이 사라진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염분과 수분 보충을 잘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초기에 진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진행되어서 중이염까지 갈 수 있다. 같은 장면이라도 소리 없이 화면만 보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포영화를 만들 때 유독 사운드에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도 공포심과 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리는 파장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진동으로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소리만 듣고도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명의 종류나 빈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만 느끼는 소리여서 불안감이 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 중 하나다. 감각기관은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며 수분이 풍부해 촉촉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오행의 원리에서 청각과 귀는 신장과 관련된 감각기관으로 보는데 그 모양도 신장의 축소판이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이 부족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오그라붙을 수 있고 좁아진 부위를 지나갈 때 쎄하거나 쑥 하는 소리가 난다. 압력이 맞지 않아서 윙,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뒷목이 굳고 머리 쪽으로 혈류의 압력이 높아지면 귀에서 심장 박동처럼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묵묵해 소리가 울리고 답답할 때도 있다. 귀를 살리려면 뿌리가 되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해줘야 한다.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섭생과 소금 섭취를 잘하면 이명과 청력 이상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명 치료를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시도해봐도 효과가 없었다고 한 사람들은 염분과 수분 섭취로 신장 기능을 살리고 수화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증상이 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치료로 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수분하고 염분을 적절히 좀 드시는 게 정말 좋겠네요. 그죠? 자, 다음 챕터입니다.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또 어혈을 풀고 피를 맑게. 뭐가요? 소금이요. 그죠? 소금을 먹고 건강을 찾은 사람은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정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하는 것이다. 노폐물이나 중금속, 불필요한 지방질을 배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안색이 탁해지고 또 몸에서 불쾌한 냄새도 난다. 몸의 여러 조직이 딱딱해지고 여기저기 당기거나 결리는 곳이 많아지고 쉽게 지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세포의 교체가 늦어져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도 없어진다. 주근깨나 기미는 죽은 세포의 일종이며 깨끗한 물과 소금은 세포 재생을 도와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킨다. 몸속에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서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중금속, 지방, 유해가스를 흡착해 밖으로 빼내고 요산, 요소, 활성산소 등 찌꺼기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신장의 200만 개에 달하는 네프론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구체는 하루 160ml 이상의 혈액을 걸러서 깨끗한 피는 재흡수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내보낸다. 하루에 160ml나 혈액을 걸러내네요. 그러니까 신장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신장이 되도록 부담이 안 주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방광염, 신우염, 요로결석, 신장병이 생길 수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가 끈적거린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과 소금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탁한 혈액은 가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시력이 약해지고 뇌혈관이 막히고 노폐물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뼈와 근육, 피부가 약해져서 성장과 재생도 둔화된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서 에너지가 생긴다. 탁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던 고혈압 상태도 좋아져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골절이나 타박상,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물과 소금은 꼭 필요하다. 멍은 그 부분에 어혈이 고여 있는 것인데 이때 소금을 먹으면 고인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보다 물과 소금을 넉넉히 먹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하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커피를 예로 든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분들이 진짜 계시죠, 그죠?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랬다 그랬죠. 담배 피면서 마시니까 20잔도 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믹스 커피를. 그래도 밤에 참 잘 잡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할까? 평균을 계산해서 3.5잔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과한 것이고요. 그죠? 6잔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부족한 양입니다. 이 평균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커피는 기호식품이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좀 다른 차원은 아니고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생존의 필수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어디서요? 네, 그쪽에서요.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무시하고 은폐해왔죠. 네, 사실 그렇죠?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아니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안 좋은 냄새를 눌러주고 기름기를 빼내고 조직을 탱글거리게 하고 연하게도 해준다. 맛과 풍미, 식감을 바꿔놓는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제가 될 수가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애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제가 그랬죠. 저도 이제 요즘 그 인산주겸, 알갱이 그걸 갖다가 이제 중간에 뭐 배고프거나 혹은 심심할 때 털어놓는 이게 혀 밑에다가 넣어두는데 그러면 진짜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뭐 땡기고 뭐 갑자기 막 떡볶이가 땡기고 뭐 짜장면이 땡기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식사 시간도 아닌데 뭐 피자가 땡기고 그런 거 땡길 때 그게 소금이 부족해서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갖다 혀 밑에다 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짭짤하니까 그런 식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게 된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이 쌓인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서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g은 드셔줘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서 소금의 필요량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노작용으로 인해서 소변 배출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당연히 많겠죠. 요즘 보통 하루에 커피 2-3잔 이상을 마시다 보니까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나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심지어 처방약에까지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도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충분치 않은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서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땡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드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비염과 천식, 소금이 필요하다. 요즘 비염 없는 아이를 찾는 것이 더 빠를 만큼 비염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 비염도 염증이기에 소금 부족이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찬물을 즐겨 마시면서 몸을 별로 쓰지 않는 생활 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안에는 차갑고 위쪽은 뜨거운 상태를 만든다. 비염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왜 내 몸이 콧구멍을 막고 있는가? 왜 콧물을 수시로 흘려보낼까?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비염은 공통적으로 속이 차고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지 모르지만 이 바람, 이 공기가 자신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분비물을 만들어 계속 점막을 촉촉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인 폐와 다른 내장기관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인 것이다. 체온을 올려주고 염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면 해당 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계속한다면 속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면서 비염 증상도 사라진다. 비염은 종류에 따라서 소금 섭생도 조금 다르다. 첫째,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 경우에는 콧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달라붙어 있다. 빽빽한 코가 뒤로 넘어가서 특히 잘 때 괴롭다. 심하면 염증이 쌓이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축농증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염분과 수분으로 염증을 잡고 농도를 희석시켜줘야 한다. 빽빽한 코를 부드럽게 만들어 밖으로 배출하려면 소금과 함께, 소금은 무조건 필수고요. 목기인 신맛 나는 것들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소금차에다가 레몬즙이나 레몬차 또 오미자차를 섞어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 제가 이 비염입니다. 네, 제가 이 비염인데요. 환절기 때 항상 좀 너무 심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콧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재채기를 자주 한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소금과 함께 폐, 대장 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금기의 매운맛으로 영양해준다. 그렇군요. 소금차는 기본이고 여기에 맵고 화한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늘부터 생강차를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염이 심해지는 그 기간에는요. 셋째,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 환절기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더 심해진다. 체온이 떨어져 있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데 상화기에 해당하는 떫은 맛을 보충해주면 좋다. 소금차와 함께 꾸지뽕차나 따뜻한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 꾸지뽕차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찾아보니 진짜 있더라고요. 쿠팡 같은 데 있더라고요. 요걸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요것 좀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입병 치료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다들 소금으로 양치 다 잘 하고 계시죠? 구내염, 입병, 잇몸병, 구취, 배체트병 등 입병으로 입안이 자주 헐고 혓바닥이나 혀가 갈라져 고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심하면 말하기도 힘들고 음식을 먹는 것도 두려울 정도다. 오행의 원리를 단순 적용하면 입은 위장이 다스리고 혀는 심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염증이 어느 부위에 있든지 간에 모두 소금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네, 오늘 책 낭독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 내용 정리 및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죠?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첫 번째, 소금 부족과 신장, 귀의 건강입니다. 소금과 수분 부족은 귀질환, 이명이라든가 중이염, 메니에르병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고요. 귀는 오행 중 수에 속하면서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 저하가 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의 정혈 작용입니다. 소금은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 중금속, 찌꺼기 배출에 기여한다고 했고요. 신장 기능과 혈류 순환 개선으로 여러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마다 소금 필요량은 사실 다릅니다. 저염식이 항상 건강에 좋은 건 아니며 또 만성 탈수나 식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염분 부족은 생명 유지에 위험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네 번째는 비염 천식 개선입니다. 비염은 염증성과 냉증이 좀 원인이기 때문에 수분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체온 유지가 또 체온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염 유형에 따라서 소금 섭취 방법을 달리 적용하라고 또 같이 먹는 거, 신맛이라든가 떫은 맛 같은 걸 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입병 또 구내염과 소금 관계에서는요, 소금은 입안 염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잇몸병, 구내염 등 염증 완화에 기여한다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짠맛의 힘 4부입니다. 지은이는 김은숙, 장진기 선생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앵글 북스입니다. 오늘도 서론 후딱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함을 잡아라. 탈모, 건선, 노화, 주름, 아기 피부의 핵심은 수분이다. 신생아는 몸에서 수분이 80% 가까이 된다. 어린 나무일수록 물기가 많고 나이 들수록 물기가 줄어들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무작정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소금이죠. 물을 보유하려면 소금이 꼭 필요하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서 쉽게 주름이 생긴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꽃나무가 자랄 수 없듯 건조하고 열기가 많은 두피에서는 머리카락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염분이 많이 부족하면 물이 당기지 않는다. 염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물도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의 0.9% 그 체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몸은 물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시 빼낼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뾰루지나 잡티도 많이 생긴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면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지방이나 살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와 근육은 탄력을 잃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갑자기 노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연예인들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아픈지 뭔지 뭐 사진 찍는다고 할 때 그죠? 그거 보면은 갑자기 확 늙잖아요. 그죠?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죠.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도 있고 생리불순이 생기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면 부지런히 수분 크림을 바른 효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머리 쪽에 떠있던 열을 내려주면 두피에 힘이 생겨서 탈모가 멈추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긴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에 탈모가 심해진다. 또 심한 곱슬머리가 되기도 하는데 소금이 들어간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머릿결이 많이 펴진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침이 마를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자꾸 고기가 땡길 때,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수시로 군것질을 할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폭식하거나 자꾸 급하게 먹을 때, 술 마시기 전후,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혹은 염증으로 열이 날 때, 여드름, 등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정수리,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거나 등 허리가 아플 때, 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빨이 약하고 시원치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지구력이 떨어질 때,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불임 수술을 했을 때, 발목을 자주 접질러 약해졌을 때,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 기침이 날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가 굳은 느낌이 들 때, 머리가 무거울 때, 수학, 과학 등 논리적인 공부를 할 때, 우리 애들한테도 좀 먹여야 되겠네요. 그죠?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상기되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와, 이거 저 뭐 여기 지금 제가 한번 낭독을 해봤는데요. 거의 다 소금이 엄청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정말로 이게 소금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소금 하나 먹고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네. 자, 다음 챕터입니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무슨 말일까요?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하는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됐는데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험 같은 걸 했던 거예요. 뭐 쥐한테 막 인간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막 예를 들어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막 억지로 먹는다고 해도 막 30g 먹는다고 막 300g씩 막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실험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 놓고 나쁘다고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해야만 하고 심각한 중독을 부른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설탕이 중독되지 소금이 중독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또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이 내놓은 기준을 근거로 삼아서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인들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 제임스 니 콜란토니오도 더 솔트 픽스에서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며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요?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이자 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하셨어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두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수환 전북의대 교수는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되는 연구가 단기간에 소규모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며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말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소금으로 피부 미인되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등 절세 미녀들이 소금으로 목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뀐다. 소금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밀어내고 짜내어 혈액을 맑게 해준다. 또한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건조함을 막아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피부 트러블이나 뾰루지 등을 막아준다.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았던 사람, 화장품 하나에 수십만 원을 썼던 사람이 로드샵의 저렴한 화장품을 쓰고도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 커버력 좋은 화장품을 덧발라야만 외춘이 가능했던 사람이 스킨과 로션만 바르고 맨 얼굴로 외출할 수 있을 정도다.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나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요즘 울세라 무슨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피부도 물론 그것도 받으시고요. 예, 영양이 되시면 받으셔야죠. 근데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도 내 쪽에서부터 쭉 나와야 되니까 소금도 많이 드셔주시면 피부 건강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부터 채워주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실제로 제가 김은숙 작가님 인터뷰 한 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실물로 봤는데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피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화면에 잘 안 담길 수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피부 되게 좋으십니다. 역시 소금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소금 부족이 물론 당뇨병, 간염, 축농증이라는 챕터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어 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췌장이 약한 당뇨가 있고 또 신장 기능이 약해져 노폐물과 영양소를 구분하지 못해 소변이나 혈액으로 당이 돌아다니는 신장성 당뇨가 있다. 특히 소금 부족과 관련된 당뇨병은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운동을 해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금 부족이 원인이 크겠네요. 그죠?
혈당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서 병명으로 진단받을 상황까지 아니더라도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때 잡곡 중심의 식사로 기본 영양을 하면서 소금을 잘 챙겨 드시면 신장의 기능이 살아나 영양분을 돌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져서 혈당은 저절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는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좋은데 서서히 워밍업을 해서 열을 내고 서서히 시키는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뒤쪽으로 힘이 생기면서 신장의 수기운이 좋아져서 혈액이 맑아지고 피로도 덜하고 요통이나 부종 등도 차츰 나아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운동할 때 우리 시니어 분들은 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걷기, 맨발 걷기 좋죠. 네.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비가 밖에 이제 부슬부슬 오는데요. 이런 날은 우산 쓰고 맨발 걷기 하면 훨씬 더 따봉이죠. 예.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비 오는다고 핑계 대지 말고 밖에 나가셔서 맨발 걷기 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신장이 팍팍 살아나는 느낌이 막 들지 않으신가요? 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치료도 아니고 그렇지만 맨발 걷기 하면서 걷기 하면은 몸이 정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 및 결론,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첫 번째, 소금 부족과 당뇨병인데요. 바로 위에서 했어요. 일부 당뇨는 소금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 약화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소금이 부족하다고 아까 위에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 당뇨에 특히 주의하자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분들은 소금을 조금씩 드셔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건조증, 탈모, 노화 모두 소금 부족이 있다고 하셨어요. 수분 보유에는 소금이 필수이다. 그래서 무염식 다이어트는 급격한 노화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정수리 탈모와 곱슬머리 개선에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소금이 꼭 필요한 순간 굉장히 많았는데 간단하게 피로, 불면, 이명, 소화불량, 탈모, 피부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염분 보충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자, 소금 섭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은 불안정한 주장이고 뭐 위에서도 주장하셨지만 아주 짧은 기간에 소규모에 이루어진 임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대규모로 16만 명이 몇십 명씩 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 나트륨 섭취군이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막상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소금 줄이라고 하니까 그분들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염식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지 정책이나 인류적인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셨어요. 다섯 번째, 피부 건강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트러블을 줄여주고요. 내부 수분 유지와 정화작용으로 피부 개선에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진짜 결론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인 자연의 의약이며 그 섭취는 각자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모르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소금 얼마큼 먹어야 돼요? 얼마큼 먹어야 돼요? 항상 그 질문은 어느 컨텐츠든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조금씩 드셔보시라. 본인이 얼마만큼 소금을 평소에 드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소금을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여쭤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답이 없죠. 그죠? 저도 당연히 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까지 소금을 너무 안 먹으셨으니까 드시는 분들이라면 소금차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혀 밑에다가 물기도 하고 평소에 물 먹을 때는 그냥 소금 타서 평소에는 녹차에다 같이 타서 먹고요. 또 커피에다도 타서 먹고요. 또 식초, 천연 식초에다 타서 먹는데 그 중간중간에 소금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또 뭐 입맛이 당기거나 피곤할 때 그냥
한 톨 싹 혀 밑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 소변이 너무 노랗게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소금을 많이 먹었거나 물이 부족한 경우겠죠. 그죠? 그리고 소변이 너무 묽다 또 너무 하얗다 싶으면 이거 내가 물을 많이 먹었거나 소금을 적게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먹어서 하얗게 너무 맑게 나오는 거니까 소변이. 그럴 때는 소금 좀 더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딱 몇 그램 딱 이렇게 맞춰서 먹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한국의 그 대충 무슨 적절한 한 꼬집 그게 과학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알기로는 동양의학보다 서양의학이 뒤쳐졌다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동양의학이 우리가 신비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임상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환원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이어트 얘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김영곤 씨 기억나시죠? 코미디언 그 유명하시던 김영곤 씨도 다이어트 할 때 물 안 드셔갖고 쓰러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죠. 그 다이어트 할 때 그 체중계 그 정량화 서구화된 정량화 그거 한번 보려고 물 안 드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분 정말로 참 재미있으셨고 대단하셨는데 오래 살아셨으면 좀 더 우리 사람들을 웃겨주고 웃음 치료로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을 텐데 그분이 정작 그 물 안 먹고 조금 더 체중계 내려간 거 보시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깝게.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수분을 뺀 거지 살이나 지방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이어트 한다고 딱 수치 맞추려고 그게 서구화된 정량화된 환원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건 인정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꼬집 혹은 적정량 먹어라라는 게 비과학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꾸 비과학으로 몰고 계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본인이 맞는 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죠.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잔소리라 그러면 또 욕합니다. 혼나죠. 어른분들한테 무슨 잔소리냐네. 맞습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그냥 제 개똥철학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